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약국을 운영하는 6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우기도 했고, 딸도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딸이 공부까지 잘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우리 약국 2층에 가정의학과를 개원했죠.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만 딸은 저희 부부와 따로 살고 있기에 점심시간에 가끔 한 번씩 밥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얼굴 볼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무지고 예쁜 딸에게 믿기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 딸과 저희 부부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제게는 딸처럼 여기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딸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죠.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친구로 지냈으니 알고 지낸 세월만 해도 3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두 손을 모아 공수하며 인사하던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자주 놀러와서 딸과 친하게 지내라고 반겨주었죠. 그 아이도 딸만큼 예쁘고 똑똑했어요. 딸아이 말로는 본인보다 더 똑똑하고 성적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집 형편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살았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 더 있다고 했죠. 아이 엄마는 식당에 부엌일을 하며 혼자 벌어 5식구를 책임졌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참 바르게 잘 키우셨다 싶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얌전하고 다소곳한 모습이 보기가 좋았거든요. 어릴 때는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에 아이를 볼 때마다 조금 더 챙겨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딸 옷 살 때 한 번씩 더 사서 선물해주기도 했죠. 아이도 당연히 저희 부부를 잘 따랐기에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고3일 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얼굴 가득 심통이 나는지 찡그리면서 울먹이기까지 했는데 이제 고3이니까 공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나 싶었죠. 하지만 딸아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아빠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아빠, 세연이 있잖아요. 전교 10등 안에 들거든요? 저보다 항상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 갈 등록금이 없대요. 부모님께 대학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편에 무슨 의대냐고 말도 꺼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국립대로 들어가면 사립보다는 등록금이 싸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더래요. 저희 딸과 세연이는 국립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죠.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에게 대학을 포기하라니 부모 마음이야 오죽할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이도 지옥을 겪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가장 친한 친구의 슬픔에 제 딸 또한 우울했습니다. 아이고,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연이가 정말 많이 속상했겠구나.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언제 한번 세연이한테 집에 들르라고 해. 아빠가 등록금 내준다고. 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울적했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진짜? 아빠가 도와줄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세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감사해요, 아빠. 딸도 좋아했지만 그 일은 진심으로 제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길 빌었습니다. 며칠 후에 딸의 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했죠.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등록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세연아, 아저씨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이걸로 대학 등록금 내도록 해. 의대에 진학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마음 편하게 받아도 돼.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손에 꽉 쥐었죠.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중에 돈 벌면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갚으라고 주는 돈 아니야. 내가 미래의 의사에게 투자하는 거야. 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꼭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야지. 봉투를 꽉 끌어안은 세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엾고 기특하던지. 그리고 아이의 꿈을 지켜줄 수 있어서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밝게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 말입니다. 두 녀석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 마음도 딸 둘을 의대에 보낸 것 같아 뿌듯함이 2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니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대학 생활에 얼굴 한번 보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먹이고 싶어도 만나기 쉽지 않았죠. 혹시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연락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니 약백숙을 고아서 아이들에게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하게 되었죠. 딸, 아빠야. 지금 바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세연이랑 같이 집에 와라. 아빠랑 엄마가 그 약백숙 잘하는데 알아뒀으니까 몸보신하러 가자. 네, 알겠어요. 근데 세연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연락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연락이 안 된다니 대학 생활이 그렇게도 바쁜가 싶었습니다. 연락이 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할 게 많아? 그럴수록 몸 챙겨야지. 세연이도 데리고 와. 세연이 휴학했어요. 1학년 때까지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 면제됐는데 생활비는 꾸준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는지 성적이 떨어지면서 2학년 들어와서는 장학금 선발에 탈락했거든요. 학비 때문에 휴학하고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돈 벌어서 내년에 복학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돈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던 겁니다. 딸에게는 일정하게 돈을 보내면서도 차마 세연이의 생활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미리 도와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워낙 똑똑하고 영민했으니 금방 해결하고 학업에 열중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2학년의 마지막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딸 말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가정 형편만 조금 더 좋았더라면 아이가 허망하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딸에게 시간 날 때 세연이와 밥이라도 자주 먹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서로 각자 공부할 게 산더미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딸과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지 간간히 딸에게 소식만 들을 뿐 얼굴을 볼 일은 없었죠. 몇 년이 지나 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바쁜 생활을 보내면서 얼굴을 볼 시간도 없어졌죠.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당직이라 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자는 시간을 빼앗을까봐 연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딸이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자 병원 개원을 고민하더군요. 이제 저도 개업이나 할까 봐요. 어디 목이 좋을 데가 없을까요? 멀리 사는 것도 지치고 엄마 아빠 옆에서 병원 차려서 지내고 싶어요. 딸 말에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딸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때마침 저희 약국 2층에 있던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벌어 약국 건물을 샀던지라 저는 딸에게 저희 건물로 들어오라고 했죠. 뭘 그렇게 고민해? 아빠 약국 2층으로 들어와. 마침 수학학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 거기에 병원 차리면 딱이겠다. 딸도 저희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게 되었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건물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과 같은 건물에 일하니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보다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긴 했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 약속을 잡지 않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어려웠죠. 그래도 개업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딸은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쯤에 딸의 친구였던 세연이를 다시 보게 되었죠. 대학을 그만둔 후로 못 봤으니 10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약국에 나타난 아이도 10년의 세월 동안 몰라보게 모습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참 점심시간을 지나 약국에 손님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아가씨 한 명이 약국으로 걸어 들어왔죠. 저희를 보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누군지 감이 잘 안 잡혔죠. 분명히 살갑게 인사할 정도면 잘 아는 사이일 텐데 말이에요. 진한 향수 향기를 풍기면서 세련되어 보이는 아가씨는 쓰고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히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경아 친구 세연이요. 그제야 저희 부부는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연이였구나. 그동안 잘 지낸 거야? 아이고, 이제 아가씨가 다 됐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니? 진한 화장을 한 아이의 얼굴에는 예전에 수수하고 앳된 얼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에 세련되게 꾸며서인지 부잣집 아가씨 같은 귀티가 흘렀죠. 지금은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은 돼요. 이거 받으세요. 진작에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죠. 세연이는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유, 사업한다고? 잘 된다니 다행이다. 가끔 지나는 길에 얼굴이라도 비춰. 네가 안 오니까 섭섭하더라. 그런데 이건 뭐야? 흰 봉투를 들어 안을 들여다보니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좋기 몇백은 되어 보이는 돈에 깜짝 놀라 쳐다보았죠. 제게 주셨던 대학 등록금이에요. 하루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돌려드리는 게 늦었네요. 얼마 전에 경화를 다시 만났는데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거 아니야. 딸 같아서 준 거야. 이건 다시 가져가. 아무리 그래도 이걸 돌려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걸 돌려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그동안 이 돈 때문에 부채감을 안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10년이나 지난 돈을 돌려주려고 찾아왔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이걸 어떻게 받아요? 큰 돈이잖아요. 결국 대학교도 중퇴하고 말았고 받기가 너무 죄송해서. 정말 네가 딸 같아서 주는 돈이니까 받아둬. 정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면 자주 와서 잘 지내는 모습 좀 보여주라. 가끔 와서 우리랑 밥도 좀 먹어주고. 아이는 돈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은 느낌이 들었죠. 안타깝게 학교는 마치지 못했지만 밝아진 아이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의 당부한 대로 세연이는 가끔 저희 약국에 들러 인사도 하고 저희 가족과 함께 밥도 먹으면서 예전처럼 가까워졌죠. 10년의 세월의 공백이 안 느껴질 만큼 저희와 다시 가까워진 거죠.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딸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딸도 30대 중반이 되어가니 당연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겨우 병원을 개업하고 안정기에 들어갈 때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딸을 결혼시킬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겨우 곁에 두게 되었는데 결혼하겠다고 하니 섭섭했나 봐요. 딸은 제가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남자친구를 떡하니 약국까지 데려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말쑥하게 생긴 잘생긴 청년이었죠. 딸아의 남자친구는 흰 피부에 곱상한 얼굴이었어요.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여자 꽤 울렸겠구나 생각했죠. 괜히 심술이 나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내 귀한 딸을 훔치러 온 도둑놈 같아 보였거든요. 남자친구는 깍듯하게 저와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경아 씨와 만나고 있는 도경수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쩌겠습니까? 제 딸 얼굴 봐서 저도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경아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예상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아 씨한테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부모님께 빨리 인사드리고 함께하고 싶어서요. 제가 경아 씨 많이 사랑합니다. 미리 이야기라도 해주었으면 덜 당황스럽게라도 할 텐데 갑자기 찾아와 딸을 사랑한다면서 함께하고 싶다고 하다니요. 제 앞에 서서 활짝 웃는 딸의 남자친구가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경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던데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생각 같은데요. 저희들은 만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은 신세대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참 빠르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처음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니 참 착잡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미리 말도 없이 찾아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그에게 제 의사를 밝혔죠. 미안한데 저는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은 서로 알아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이 결혼이라니. 지금이야 이제 막 사귀는 단계니까 서로 애틋하고 사랑하겠지만 결혼은 연애와는 좀 다릅니다.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호하게 둘의 결혼을 반대하니 딸과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머뭇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경아 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서둘렀나 봐요. 하지만 진심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그렇게 말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가자 딸은 잔뜩 실망한 얼굴로 왜 결혼을 반대하는지 묻더군요. 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겨우 3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야. 생긴 것도 기생오래비처럼 생긴 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적어도 1년은 만나고 결혼 생각하거라. 아빠, 생긴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제가 아무나 만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도 딸을 못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설득에도 딸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도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당장 결혼하려고 그래. 당장 헤어져.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올 정도의 녀석이면 앞으로 안 봐도 뻔하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딸은 놀랐는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미리 말 안 하고 찾아온 건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두 분께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자고 했다고요. 그 사람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딸은 키우면서 한 번도 말썽 피우지 않던 아이였는데 얼굴까지 붉히며 따질 정도로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왠지 그 모습에 서운해지더군요. 딸아이는 그날 후로 단단히 토라졌는지 2층에 근무하면서도 약국으로 내려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부지런히 약국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약국으로 와서 청소도 하고 출출할 때쯤 커피나 디저트를 사왔습니다. 첫인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니 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다정다감하고 싹싹한 모습에 딸아이도 마음을 주었겠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실한 모습에 아내까지 합세해서 둘을 허락해주라고 성화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만하고 둘이 허락해줘요. 매일 아침 청소하고 간식 챙겨주고 이 정도면 원수지간이라도 용서해주겠네. 저런 남자가 한둘이나 돼요. 나도 저런 다정한 남자랑 살면 좋겠네요. 그 말은 내가 다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좋은 사람인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지. 아내까지 그 녀석 편을 드니 괜히 심술이 나더군요. 하지만 인정할 건 해야 됐죠.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딸도 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이는지 다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아빠,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세연이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니까요. 세연이가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사귀기 전에도 몇 번이나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무하고 쉽게 만나겠어요? 저 한번 믿고 저희 허락해 주세요. 딸처럼 생각하는 아이가 소개해 주었다는 말에 조금은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불신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을 정성스럽게 찾아와 청소해주는 모습에 닫혀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 찾아와 밀대로 약국 바닥을 닦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좋아. 이만했으면 됐어. 우리 딸이 자네를 좋아하고 자네도 우리 경화를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뒤늦게 말귀를 알아듣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화 씨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겠습니다. 둘의 만남을 허락하니 딸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죠. 남자친구가 그렇게도 좋은 건지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자식 키워놓아도 다 소용없다고 하더니 그 말에 실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는데 믿어볼 수밖에요. 예비사위는 저희를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커다란 건물에 2층 규모의 레스토랑을 보니 딸이 결혼해서도 돈에 쪼들려 살진 않겠다 싶었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보였으니 안심이 되었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하시는 일이 뭔가? 레스토랑이 커 보이는데 부모님과 함께 운영 중인가?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미국에 계세요. 제가 10살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시긴 하지만 이곳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 혼자 운영 중입니다. 혼자 돌아와서 고생했겠네. 부모님께서 자네를 보면 뿌듯해하시겠어. 이곳 말고도 운영 중인 가게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내년쯤에 다른 지역에도 분점을 낼까 합니다. 어릴 때 이민 가서 다시 돌아왔으면 한국은 타국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번듯하게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모습을 보니 대견스러웠습니다. 그의 딸을 향한 사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딸이 출근 시간이 되면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퇴근 때도 어김없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겁니다. 출퇴근시키는 게 말로 하면 쉬워 보이지 각자 따로 살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덕분에 저와 아내도 몇 번이나 남자친구의 차를 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보게 된 차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죠. 딸을 출퇴근시키면서 자신의 사업도 운영하고 주위 관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모습에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1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모습에 제가 먼저 그 둘에게 이제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꺼냈죠.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딸과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네, 따로 지내면서 매일 아침에 데려다 주지 말고 이제 같이 살면서 데워다 주는 게 어떻겠나. 매일 아침 힘들잖아. 아빠, 진심이세요? 그렇게 제 결혼에 회의적이더니 정말 그이랑 결혼해도 돼요? 이렇게 지극정성인데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실망시키지 않게 정말 잘 살겠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린 결혼이니 둘은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쉴 새 없이 결혼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제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릴 동안 딸과 예비사위는 이미 살집과 예식장을 알아보았나 보더라고요. 둘은 순식간에 결혼 준비를 척척 해나갔습니다. 자식이 커서 자기 짝을 찾아 떠난다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섭섭하기만 하던지.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제 마음을 더욱 섭섭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얼굴 볼 틈도 없던 두 사람과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죠. 한참 식사를 하는 도중에 딸이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아빠, 저희 혼인신고 먼저 하려고요. 그이가 재미교포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비자가 문제 생겼나 봐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 문제로 곤란한가 봐요. 그래서 혼인신고 먼저 하면 배우자 비자가 나와서 국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요. 딸 말에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니. 물론 요즘이야 그런 경우가 흔해졌다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왠지 딸 결혼이 꼬여가는 것 같았어요. 비자 문제? 꼭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되겠어? 어차피 자네 부모님께 인사하려면 미국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가서 비자 갱신하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경화를 소개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하는 사업이 중요해서요. 일단 혼인신고하고 미국에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일은 차차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빠, 허락해 주세요. 혼인신고는 어차피 결혼식 후에 할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비자에 문제 생기면 지금 하고 있는 결혼 준비도 올스톱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식장은 계약을 취소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위와 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딸이 시부모님이 될 분들에게 얼굴도 비추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것에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사위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있었거든요. 아직 시부모님께 인사도 안 드렸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구나.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는 해도 혼인신고는 시부모님께 인사드린 후에 해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아. 결국 다시 딸 결혼에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분위기가 가라앉은 채 식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사위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딸은 제게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아빠, 결혼식을 안 올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 허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물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와서 힘들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손해보라뇨? 저는 아빠가 이렇게까지 꽉 막힌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신랑이 저희 집을 어떻게 보겠어요? 손해보면서 하는 결혼인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딸이 사위를 만나고 난 후 저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평생을 서로 같이 할 사이니까 차근차근 정석대로 가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사위가 찾아와 혼인신고를 허락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혼인신고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외로 나가면 몇 억 단위로 손해보게 생겨서요. 미국의 비자 발급으로 얼마나 발이 묶여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경화 씨에게 진짜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자네 사정이야 왜 모르겠나. 나도 알지. 하지만 결혼이 일륜지대사라고 그런 중요한 일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때는 왜 생떼를 부리며 혼인신고는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혼인신고를 결혼식 전에 먼저 해야 한다고 딸이 불행해질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위가 실망한 채 돌아가자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타박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왜 유독 경아 결혼 문제에는 융통성이 없어요? 혼인신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소금을 뿌려요. 혼인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왠지 석연치 않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 그렇게까지 해서 딸 시집 보내기 싫은 거겠죠. 다 큰 딸 시집 안 보내고 평생 끼고 살 거 아니면 그만 허락해요.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사위한테 다 미안해요. 아내까지 제 탓을 하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고지식한 건가? 요즘 세대를 못 따라가나 싶기도 했죠. 딸이 원하는 결혼이고 평생을 딸 대신 살아줄 수도 없으니 그만 고집을 부려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사위를 찾아갔죠.
괜한 고집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도 하고 혼인신고하고 급한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말입니다. 레스토랑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는데 사위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건물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뒤를 쫓아 건물 뒤로 향했습니다. 건물 모퉁이 뒤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와 딸 친구인 세연이었죠. 두 사람에게 인사하려고 저는 건물 모퉁이를 살짝 돌다가 멈춰섰습니다.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였거든요. 세연이가 딸에게 사위를 소개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세연이는 두 팔을 사위의 목에 걸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그 노인네가 혼인신고 먼저 하게 해주지 않으려나 보네. 몰래 혼인신고해버리는 거 어때? 하긴 경아 그 계집애가 아빠 닮아서 융통성 없이 안 하려나? 그럼 어쩔 수 없이 결혼식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건 싫은데. 근데 확실한 거야? 그 약국 건물 그거 진짜 증여가 끝난 거 맞지? 확실하다니까? 증여했어. 경아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틀림없어. 혼인신고를 해야 우리 계획대로 될 텐데. 어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싫은데. 벌써 1년이나 걸렸어.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쯤 딸에게 약국 건물을 증여해 두었거든요. 두 사람 대화에 왜 약국 건물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두 귀를 쫑긋거리며 다음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죽으면 정말 건물이 남편 것이 되는 게 맞아? 그렇다니까. 자식 없이 죽으면 배우자가 1위 상속인이 된다니까? 문제는 그 부모도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노인네 둘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일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복잡할 게 뭐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하면 되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설마 혹시 결혼한다고 당신이 내 남자라는 거 잊은 거 아니지? 우리는 그 집 재산만 빼돌리면 돼.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너밖에 없으니까. 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곳을 벗어나면서도 현실을 믿기가 힘들더군요. 설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나가서 당장 무슨 말 하는 건지 물어봐야 하나?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어도 떨리는 손과 놀란 심장은 멈추질 않았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두 다리가 덜덜 떨려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차장으로 가지 못하고 레스토랑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누군가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멀쑥하게 생긴 청년이 제 팔을 잡고 있었죠. 그때 청년이 제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의 예비 장인어른 되시죠? 혹시 사장의 비밀을 알게 되신 건가요? 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기대가 되었죠. 당신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청년은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며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 안으로 들어가서 청년이 쥐어준 쪽지를 펼쳐보았죠. 그 안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죠. 곧장 집으로 돌아와 쪽지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그 청년이죠.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다 알려주십시오. 제 딸 목숨이 위험한 것 같아요. 제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드리려고 제 번호를 드린 것이니까 안심하세요. 저도 가족 같은 사람을 그 두 사람 때문에 잃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레스토랑에 잠입했어요. 몇 달 전에 그 둘이 따님을 다음 타깃으로 삼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찾아뵈려고 했는데 오늘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 딸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왜 저희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이 목적이겠죠. 저도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누나 같은 사람을 두 사람한테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 누나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결혼 후 누나와 연락이 뚝 끊겨서 제대 후 수소문하고 누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누나의 남편은 수억의 보험금을 탄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누나의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나가 억울하게 죽진 않았는지 그 남편의 뒤를 파기 시작했죠. 그 남편이 따님과 결혼을 앞둔 그 남자이고요. 이 레스토랑도 누나의 사망보험금으로 차린 겁니다. 아주 파렴치한 녀석들이죠. 세상에 이렇게 무자비한 놈들도 없을 겁니다. 청년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위가 초혼이 아닌 것도 모자라 그 전에 보험 사기로 아내를 죽였던 사람이라니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요? 그거 살인 아닙니까? 신고했죠. 하지만 증거도 없고 혈흔관계가 아니라면서 수사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 레스토랑으로 잠입한 겁니다. 누나가 억울하지 않게 증거를 찾아 복수하려고 했죠. 레스토랑에 잠입하고 나니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님의 친구분이 사위를 조종하고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입니다. 레스토랑의 실질적인 사장도 그 여자고요. 아직은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했어요. 찾을 때까지 잠시 신고를 미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의 말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제 딸만 생각하자면 바로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향하고 싶었지만 저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었죠. 거기다 아직 청년 누나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으니 청년이 증거를 찾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하루빨리 물증을 찾아주세요. 더는 그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딸과 사위의 혼인신고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재산 증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반대가 길어지자 그들도 더는 기다릴 생각이 없었는지 딸을 향해 악의 손을 뻗쳤습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계속 반대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서운함을 내비쳤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줄 수 없었기에 물증을 찾을 때까지 속만 태우게 되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결혼 전에 혼인신고하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요즘에는 예전처럼 남 눈치 보면서 살지 않는다고요. 경수 씨 좋은 사람인 거 잘 아시잖아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아빠 믿고 혼인신고는 좀 미뤄. 제가 경수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사랑한다면서 꼭 필요한 것조차도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상황을 모르는 딸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거기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 또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도 했지만 마음이 여린 아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선뜻 말도 못했죠. 며칠 후 아내와 약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약국으로 내려왔어요. 간호사는 저희에게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았어요.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요.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도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걱정하면서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만 반복적으로 들릴 뿐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며칠 전에 딸과 싸운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일은 평소 딸에게서 볼 수가 없는 행동이었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약국에 아내만 남겨두고 저 혼자 딸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운전하는 내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오르기 시작했죠. 딸 집에 도어록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한적하고 조용했어요. 집안 곳곳을 살펴도 딸은 보이지 않았죠. 도대체 말도 없이 어디로 가버린 건지. 다시 약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뒤돌아섰을 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쪽지 한 장이 눈에 띄었죠. 쪽지를 손에 들고 읽어내려가자 두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쪽지에는 아빠, 경수 씨를 사랑해요. 저희 결혼을 막으시니 이 방법밖에 없네요. 저를 찾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딸은 절대 이런 식으로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바로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쪽지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제 딸은 저희를 두고 사라질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부터 사장과 따님 친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따님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이제껏 모아온 증거들을 같이 제출해 보겠습니다. 청년과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딸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죠. 그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성 녹음과 사진, 동영상 등이었죠. 대부분 그들의 보험 사기와 자잘한 사기 행적들을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그날의 모습도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죠. 경찰은 동영상을 보더니 바로 긴급수사대를 꾸렸습니다. 언제 이런 증거들을 모아온 거예요? 덕분에 저희 딸을 찾기 위해 바로 수사대를 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신고를 늦추자고 해서 따님이 위험해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은 강남의 포항에서 딸의 핸드폰의 마지막 신호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경찰과 함께 바로 포항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CCTV로 그들의 동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량 번호를 따라 추적하던 경찰 한 분이 딸을 찾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거리의 방범 CCTV에 찍힌 포항의 한적한 곳에 허름한 모텔로 들어가는 세연이의 차량을 발견한 거였죠. 경찰과 저는 바로 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경찰차로 이동하는 내내 두 손을 모아 딸이 무사하기를 기도했죠. 제발 무사하기만 해주세요. 제발 다치지 않고 딸과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경찰분께서 도착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모텔 주인은 경찰들에게 적극 협조하며 키를 내주며 방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 밑에 손과 발이 묶여 웅크리고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딸을 안아들었죠. 제 손에 안겨있는 딸은 축 늘어졌습니다. 놀란 저는 황급하게 딸의 목에 손을 살짝 올려보았습니다. 딸은 쇼크로 기절 상태였는지 맥박이 뛰고 있었죠.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이 구급대를 미리 불러놓은 상태여서 바로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딸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딸을 보는 내내 속이 미어졌죠. 조금만 더 늦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식은땀을 흘리는 딸 얼굴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며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을 찾은 모텔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을 붙잡았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다니 두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 보였습니다. 통화 소리에 일어난 딸이 저를 쳐다보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말 들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딸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는 딸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죠.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딸은 다시 울먹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경수 씨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일찍 가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갔어요. 레스토랑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연이와 경수 씨가 서로 껴안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 놀라서 둘을 향해 따졌죠. 처음에는 서로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생각이 나는지 딸은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괴로우면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더니 경수 씨가 끈으로 제 몸을 묶어버렸어요. 아빠, 그 두 사람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요. 제게 강제로 편지를 쓰게 하고 혼인신고서도 작성하게 했다고요. 그 둘을 빨리 잡아야 돼요. 세은이가 저로 분장해서 내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딸은 그 순간에도 혼인신고서를 접수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딸 손을 꽉 잡고 안심시켰죠. 아니야, 미리 말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 잡아넣을 증거가 부족했어. 아빠가 미안해. 이미 경찰에 잡혔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정말요? 정말 잡혔어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한참이나 울먹이는 딸을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눈물을 흘리더니 급히 포항까지 내려온 아내를 보고 깊은 잠에 빠졌죠. 아내는 자신에게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타박했습니다. 왜 미리 말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당신한테 찬소리하면서 구박했는데. 아내는 제게 서운하면서도 미안한지 입술을 꽉 깨물고 흐르는 눈물을 참았어요. 저는 아내를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놀랄까봐,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청년을 나도 도와주고 싶었어.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고했다면 그 청년이 그동안 고생이 헛고생이 될까봐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잘했어요. 그래도 말해줘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괜히 당신 오해하기 싫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는 비밀을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딸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방문해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그 둘을 다시 보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며 경찰서 방문을 거부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만 경찰서로 방문하고 딸에게는 경찰이 직접 찾아와 따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로 방문하니 청년이 먼저 와서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그 옆으로는 그 두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조사받는 내내 둘의 사기 행각이 까발려지는데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예비사위는 미국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결혼식 전에 건물 증여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예비 사위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따지더군요. 제 딸을 묶어놓은 건 딸 스스로 몸을 묶길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두 사람을 노려보았죠.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그 아이와 다르게 예비 사위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아는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파묻더군요. 세연이가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저히 계속 참고 자리에 앉아 조사를 받을 수가 없었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경아가 스스로 몸을 묶길 원했다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경아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나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다. 제 말에 세연이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불쌍한 애 걷어주니까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차라리 그때 도와주지나 말지. 그냥 분수대로 살라고 하지 그랬어요. 왜 도와줬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생활고에 장학금도 못 받게 되면서 그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세연이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제가 꼭 도와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같이 들렸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도와줘서 네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는 말이야? 맞아요. 아는 언니가 며칠만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순진했던 저는 언니를 따라 그곳으로 갔어요. 딱 몇 달만 죽은 척하고 돈을 벌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곳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일하기 전에 꾸며야 된다면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언니는 그런 푼돈은 며칠만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해도 빌린 돈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너 설마 유흥업소에 다닌 거니?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아저씨한테 말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하던 돈이 몇 달이 지나니까 몇백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이자까지 늘고 늘어서 1년 뒤쯤에는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죠. 자고 나면 늘어나는 빚에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도 있었잖아. 왜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놨던 거니? 정 힘들면 내게라도 찾아와서 말하지. 그러면은 내가 안 도와줬겠니? 아무리 힘들다고 다 너처럼 살진 않아. 경아한테 그리고 저 청년의 누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것도 결국 빚이잖아. 더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었으니까. 경아를 의사 되고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속이 뒤틀렸는지 알아? 나는 매일 지옥에 사는데 부모 잘 만나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게 의사까지 되다니 우습잖아. 그리고 그 여자? 나보다 멍청하고 더 못 사는 주제에 너무 밝더라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해실해실 웃고 다니는지 꼴보기가 싫었어. 끝까지 반성할지 모르는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던 순수하고 해맑던 아이는 이미 없었죠. 옆에 있던 청년이 세연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딴 이유로 누나를 죽였단 말이야? 누나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가진 게 없어도 항상 매일 열심히 살아갔어. 너같이 썩어 빠진 여자한테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는 게 왜 열심히 사냐고. 재수없게. 그냥 기죽은 채로 납작 엎드려서 살면 얼마나 좋아. 뭐? 조금만 더 하면 좋아질 거야? 언제 좋아지는데?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나보다 못한 년이 그렇게 위로하는 게 싫었어. 청년이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올리자 경찰이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상은 안 됩니다. 법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테니까 진정하십시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주었더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뱅뱅 돌았습니다. 따끔하게 소리를 질러줄까 손찌검이라도 해서 분풀이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 한참을 고민 끝에 있었죠. 나는 그래도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내가 네 부모가 될 순 없지만 부모처럼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도와준 거야.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네가 기특했으니까. 네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나는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죗값을 톡톡히 받길 바랄 거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남은 조사를 마치고 청년과 함께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죠.
청년은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고 서러웠던 보육원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누나 덕분이었대요. 서로 기댈 가족이 없던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던 거겠죠. 그런 누나가 원인도 모를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애틋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나는 그렇게 허망하게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경찰이 누나의 죽음을 다시 재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살인으로 인정이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네요. 정말 잘 됐군요.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도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이 참 기특하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친남매 같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면서 타인의 죽음 이유까지 밝히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몇 달 뒤 청년을 다시 만나 그 둘에게 누나의 살인죄까지 인정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제야 청년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돼서 형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저와 청년은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것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 뒤로도 저와 청년은 자주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말이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틈틈이 공부까지 했는지 최근에 회계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청년이 정말 욕심나기 시작했어요. 은근슬쩍 청년에게 나이대가 엇비슷하니 우리 딸을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연애에 관심이 없다네요. 제 딸도 아직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지 다시는 연애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을 정도니 그 상처가 쉽게 낫진 않겠죠. 딸은 자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 무섭다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딸에게 다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니 역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열심히 청년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곤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 정이라도 들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저는 아직 인간은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과 표정만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악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테니까요. 서로 무슨 의중으로 내게 저런 말을 하지? 하며 의심을 하다가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하루빨리 딸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